저희가 이제 실리콘밸리라는 또 이제 양대 산맥 그리고 약간의 라이벌 지역이 있는데 네, 실리콘밸리나 베이에리아에 비해서 보스턴은 이러한 강점이 있다. 이 보스턴 하면은 바이오텍이잖아요. 그 바이오텍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게 사실이고 관련된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보스턴은 소프트웨어 인력이 조금 더 싸다? 그래서 더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심지어 딥텍을 하시더라도 요즘 개발 인력들을 탭인하기가 오히려 쉬울 수 있다. 이 하버드, MIT 이런 그 후광을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잘 나가는 VC들도 자주 와요, 보스턴에. 미국에 온 지 한 3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3년이라면 이제 문화 적응 안 돼도 아직 충분히 못했고 언어적인 리미테이션도 있었고 그런데도 시작을 했던 이유가 그냥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또 그 보스턴 분위기 자체가 그런 거 너무 장려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정효님. 예,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지금 보스턴 창업 생태계의 약간 핵심 인사 두 분을 모셨는데요. 네, 한 분은 창업자시고 또 한 분은 VC. 하지만 또 딥텍 창업자시기도 했어요. 네, 저는 임리영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마일이라고 불리는 캔더 스퀘어, MIT와 하버드가 있는 곳인데요. 네, 이곳에 뭐 기술들을 조명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한 8년 동안 MIT 스타트업 뇌와 조직 생체 조직을 3D로 이미징하는 그런 회사를 MIT 교수님과 창업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원웨이 벤처스라고 해서 미국 벤처 투자 회사에 합류를 했는데요. 저희 회사는 특이한 점이 이민자 창업자들에게 투자를 한다는 게 있고 또 저희 수장인 세미언 두카시 대표님이 예전에 MIT 블랙잭 팀 리더로서 굉장히 유명하셨어요. 그래서 뭐 케빈 스페이시가 나오는 21이라는 영화, 할리우드 영화에 주인공의 모티브가 된 분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좀 엣지가 있는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MIT에서 또 스타트업 멘토 등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형민님,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보스턴에서 벤처 투자를 하고 있는 권형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도 좀 있고, 그리고 이 미국 현지에서 스타트업 운영을 했던 그런 경험도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이제 바탕으로 딥테크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거는 이제 제가 학부, 석사, 박사를 다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어디서 하셨죠? 네. 서울대 학부, 스탠포드 석사, 그리고 MIT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네. 공부 많이 하셨네요. 네. 어쩌다 보니, 네. 네, 그렇게 해서 학업을 마치고 바로 처음 직장을 뛰어들었던 게 MIT에서 스핀아웃 했던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이제 횟수로 10년가량을 딥테크 관련된 스타트업 4군데에서 이제 인볼브가 됐었고요. 그 중에 이제 3군데는 MIT 스핀아웃 했던 회사들이었고, 지도 교수님과 이제 제가 또 MIT에 있었을 때 있었던 랩에 있었던 랩 친구들이 인볼브가 됐었던 그런 회사들이었고, 그래서 스테이지로 치면은 뭐 5명, 6명 되는 프리시드 스테이지부터 50명 넘는 회사의 이제 파일럿 제조 라인, 매니팩처링 라인 돌아가던 그런 스테이지까지 이제 좀 다양하게 스타트업 경험들을 했고요. 또 한 곳은 이제 제가 석사과정 때 만났던 정말 친한 형들이랑 같이 이제 창업했던 의료기기 관련된 회사였고요. 그 회사에서는 아주 작게 엑시스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반도체 소재 기업인 인테그리스라는 회사에서 반도체 관련업에 있는 얼리 스테이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이제 보스턴에서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을 돕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동기부여가 있어서 특히 이제 한인 창업자분들 만나면은 그냥 뭐 조언들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투자자들도 소개시켜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매시업 벤처스의 어드바이저 역할 최근에 또 조금 더 오피셜하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벤처 스튜디오인 카본 블랙이라는 업체에도 어드바이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정효라고 합니다. 아까 학위까지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교육을 한국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려대에서 학부, 석사, 박사 나오고
이제 박사 끝나고 MIT에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이제 근무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미국 문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경험이 없었는데 미국에 와서 스타트업을 결국 시작하게 된 거죠. 그 박사 할 때 동안 그 제 삶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같은 게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살다가 미국에 정말 우연찮게 가지게 된 그 리서치 사이언티스트 기회를 통해서 거기서 연구한 게 제가 생각하는 연구한 것이 이제 워터 트리트먼트 쪽인데 그 물은 누구나 다 필요하잖아요. 그 물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은 내가 생각하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도 성취할 수 있고 또 제가 그때 시작할 때 마켓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면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을 미국에 온 지 한 3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3년이라면 이제 문화 적응하는데도 아직 충분히 못했고 언어적인 리미테이션도 있었고 그런데도 시작을 했던 이유가 그냥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또 그 보스턴 분위기 자체가 그런 거 너무 장려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이제 저희 모교에 대해서 나쁜 말 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 고려대에서 박사할 때는 정말 깊은 아카데믹한 리서치를 했지만 MIT에 오면서 MIT에 오니까 그 PhD들에게 트랙을 두 개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명은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연구를 해서 패컬티 트랙으로 가는 사람들 혹은 또 이제 스타트업 그런 엔터프레너십을 가는 사람들 이렇게 트랙이 보통 두 개로 나눠서 PhD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속에서 제가 좀 엔터프레너십 트랙으로 가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됐고 지금 노나 테크놀로지라는 그 회사를 창립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분께서 보시기에는 보스턴은 창업자들 그리고 VC들한테 어떠한 곳인가요? 실리콘밸리나 베이에리아에 비해서 네, 보스턴은 이러한 강점이 있다. 뭐 다들 아시듯이 보스턴 하면은 바이오텍이잖아요. 바이오텍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게 사실이고 관련된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있거나 이제 정현님께서 사업하시는 그런 영역, 딥테크라고 하는 영역은 실리콘밸리나 보스턴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요. 그 실리콘밸리의 진짜 좋은 강점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한 회사들과 빅텍 회사들을 통해서 갖춰져 있는 어마어마한 그 인력들, 이코시스템 이런 게 갖춰져 있는 건데요. 하드웨어를 하는 쪽은 뭐 잘 모르겠어요. 실리콘밸리에 뭐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텍사스로 옮겨가긴 했지만요. 그런 회사들이 좀 있어서 뭐 그런 인프라가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의 반면에 보스턴도 나름대로의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좀 있는 편이고요. 뭐 웨이페어라든지 토스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여기서 석세스풀한 케이스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보스턴은 소프트웨어 인력이 조금 더 싸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심지어 딥텍을 하시더라도 요즘에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안 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개발 인력들을 탭인하기가 오히려 쉬울 수 있다. 보스턴은. 그리고 이제 보스턴에 있는 이 하버드, MIT 이런 그 후광을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잘 나가는 VC들도 자주 와요. 보스턴에. 그리고 보스턴에 이제 MIT나 하버드에서 창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발견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SBXI라는 거 아시죠? 네. 네네. 그런 그 MIT를 막 딱 타겟으로 해서 생긴 그런 아주 초기 스테이지 펀딩도 있고. 네. 뭐 그리고 이 로컬에 있는 VC라든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VC라든가 여기 와서 행사들을 많이 해요. YC도 행사를 여기를 했었고 그리고 테크런치도 1년마다 여기서 보스턴에서 계속 행사를 하고 있고요. 네, 실리콘밸리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이코시스템은 좀 작지만 그래도 있을 게 다 있고 그리고 훌륭한 인력들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보스턴이
굉장히 창업 생태계가 잘 갖춰진 미국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딥테크 이런 쪽 하기에는요. 정윤님도 이제 보스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제 판단하고 계시는데,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부분 말고도 또 추가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제 경험은 이제 MIT에 있었던 경험과 이제 그린타운에 있었던 경험 크게 두 개가 있는데, MIT에 있을 때 제가 받았던 이제 스타트업 관련해서 긍정적인 경험은 이제 MIT에서 인더스트리 릴레이션십 해주는 디파트먼트가 있어서 거의 담당자님께서 이제 워터 관련 기술이면은 뭐 교수님들 연구실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터 관련 회사가 방문했을 때 그 회사에게 이제 리스트에 있는 그 교수 연구실이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커스터머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커스터머 디스커버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이제 커스터머가 와준 경우죠. 이제 그게 1년에 보통 서너 번은 계속 도는 그런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슬론 같은 경우에도 계속 슬론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MIT에 있는 그 연구실과 연결시켜가지고 또 새로운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투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제가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있을 때 슬론에서 이제 매년 연락이 왔거든요. 그 MBA 학생들 이제 투어 하는데 좀 투어 할 때 해줄 수 없냐 하면 항상 참여하고, 이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랑 같이 코파운딩 한 친구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스턴 에어리아는 바이오텍에 너무 완벽한 에어리아긴 한데, 바이오텍만이 아니라 또 그린타운 랩이라는 이제 클린텍 허브가 또 있거든요. 이제 그 클린텍 허브는 이제 클린텍 관련된 모든 스타트업이 다 모여 있습니다. 보스턴 에어리아에서. 이제 거기도 마치 MIT처럼 인더스트리 릴레이션 하면서 이제 워터, 에너지, 뭐 그런 환경과 관련된 회사, VC들이 항상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또 계속 관계를 맺어 나가고 이제 확장을 해갈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MIT, 하버드, 지금 보스턴 지역에는 굉장히 좀 박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뭐 이제 PhD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근데 이런 분들한테 어떨 때 창업을 권유하실 것 같아요? 저라면 그냥 본인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나의 길은 창업이고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어떤 기술에 대한 엑스퍼티즈,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눈에 보인다. 그리고 나는 이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그냥 자신감이 있으면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반면에 사업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거는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요. 그 본인 자체가 컨빅션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커미션을 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커미션이 왜 줘야 되냐? 투자자들, 직원들, 뭐 모든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커미션을 줘야 되는 입장으로 되시는 거예요. 창업자가 되시는 순간.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fake it till you make it이라는 또 표현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정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제가 권유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창업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고 뭔가 그쪽으로 가고 싶다는 말인데, 그럼 이제 뭐 창업을 해서 실패했을 때 가지는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은 뭐 1년, 2년 뭐 약간 딜레이 된다? 막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포닥으로 온 사람으로서 그 한국의 패컬티로 가게 된다면은 1, 2년 리스크는 엄청 클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창업해서 이제 살아간다고 하면은 뭐 1, 2년 지나면은 바뀌는 거는 내 나이가 뭐 2살이 많아졌다? 그거 말고는 오히려 스타트업을 하면서 쌓은, 준비하면서 실패했겠지만 경험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뭐 권유를 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고 그냥 하고 싶으면은 뭐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은 실패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패를 하더라도 그게 레주메에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뭐 잡 마켓에서 더 이렇게 좋은 어퍼튜니티가 될 수 있게 해주는 또 하나의 뭐 그런 캐탈리스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선 리핏 파운더를 정말 좋아합니다.
계속 해보신 분들, 그 경험 실패를 통해서 겪으신 걸로 다음엔 더 잘하겠지라는 어썸션이 다들 있어요. 그리고 회사가 결국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거기까지 일으켜 세운 그 과정의 절차를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나는 뭐 내가 박사 때 연구했던 주제로 창업을 해서 총 뭐 50밀리언까지 펀드레이징을 했었고 팀도 30명까지 되는 팀을 뭐 만들었었다. 네네. 하지만 뭐 XYZ 리즌 때문에 잘 안 됐지만 그러면 이제 VC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얘가 해본 놈이고 그리고 그렇죠. 해본 거를 통해서 이런 러닝이 있어서 다음엔 이런 거를 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되게 높게 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에서 스타트업으로 넘어갈 때 한 6개월 정도 되는 그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다시 이제 창업을 하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창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6개월 동안 제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다 만나서 내 사업의 아이디어에 대한 리뷰를 받을 것 같아요. 피드백. 근데 요게 그 단순히 이제 내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리파인먼트, 그러니까 또 좀 정제할 수 있는 그런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리소스들, 네트워크를 빌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제 만나고 다니면서 이런 거 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반응이 오겠죠.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면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소개시켜 줄까? 뭐 이런 식으로 인터랙트를 하다 보면 사람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뭐 친하든 친하지 않던 아, 이 사람은 이런 걸 나한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그런 걸 체계적으로 이제 만나시면서 인풋도 받으시고 그런 식으로 시작해서 이제 릴레이션십 빌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뭐 엔젤 투자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그분들이 아는 투자자들한테 소개시켜줄 수 있는 채널이 또 될 수 있는 거고, 누구를 만나든 그 한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 한 사람과의 어떤 인터퍼스널 레벨 릴레이션십이 스타트가 되면은 네,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리소스를 가져가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 PhD 출신 박사님들이 그런 걸 좀 하기를 꺼려 하시는 이유가 이제 너무 이제 훌륭한 기술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걸 스텔스 모드로 유지하고 싶으시지 이렇게 세상에 막 알리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면 누가 뺏어갈까 봐 그런 걱정이 항상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이제 PhD 출신의 창업하시는 분들의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모든 내용을 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기한 기술 이거는 기술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사업적인 내용이 있진 않아요. 내가 이런 기술이 있어서 이렇게 좋게 할 수 있는 기존의 거 대비해서 이렇게 좋게 할 수 있는 싸게 할 수 있는 이런 그 상품이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뭐 기술에 대한 걸 물어봐.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사업 기밀이라서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나만 알고 있는 내용이고 네, 이거 절대로 오픈하면 안 돼라는 마음을 가지면 첫째, 이게 되게 틀린 생각인 게 세상의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요. 누군가 한 명은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랑 동일하거나 비슷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거나 가진 적이 있거나 아니면 곧 갖게 돼요. 네.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 측면이 있고 이거보다는 이거를 가까운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얻을 수 있는 피드백이라든지 네트워크 빌딩 말씀드렸던 요거의 베네핏이 훨씬 크다. 사업을 특히 이제 딥테크에서 이제 실험실에서 있었던 연구를 가지고 실제 상품으로 만들고 고객을 확보하는 굉장히 긴 과정이에요. 네. 4년, 5년 걸리고 펀드레이징도 여러 번이 필요하고 그 과정 중에 알 사람들은 다 알고 그 중에서도 알아도 관심 없을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받으시고 또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말해야 될 것만 말해야 되는 거죠. 정윤님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 과정을 거치셨는데, 네, 스타트업이 아이디어에서 이제 뭐 인코퍼레이트 되고 실질적인 이제 회사가 되기까지 6개월 동안 어떤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그때 마음 먹었을 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평소에 이제 회사를 할 거야, 스타트업을 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던 사람이 이제 PhD를 하고 있다가 이제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PhD만 그냥 하다가 우연찮게 스타트업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인지,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약간 후자 쪽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PhD라는 거는 이제 연구를 하는, 약간 트레이닝을 하는 거잖아요. 전혀 사업이랑은 조금 전혀 상관없는 이제 그쵸.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오케이 알겠어, 스타트업을 할 건데 주위에 둘러보니까 전부 다 PhD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해봤자 뭐 피드백도 뭐 계속 그런 PhD 피드백밖에 안 오고,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뭐 커스터머 디스커버리 하는 방법도 모르고,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하는 방법도 모르고, 사실 교수님도 잘 모르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했던 게, 일단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내가 독학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뭐 MIT에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스타트업 하라고 인커리지하고 교육해주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교육 프로그램 찾고, 그 다음에 컴페티션 어떻게 있는지 컴페티션을 일단 다 찾았습니다. 근데 또 그 컴페티션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좋은 이유가 그 스케줄 자체가 컴페티션 끝나고 VC랑 연결될 수 있게끔 딱딱 나눠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름이나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VC들도 그 오퍼레이션을 조금 슬로우 다운 하듯이 그 컴페티션도 그럴 때는 없고, 그 컴페티션 결국 스케줄이 그 인베스트먼트 하는 사이클이랑 또 일치하는구나.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들이 또 그런 거 연결되는 거랑 또 일치한다는 거, 스케줄 자체가 일치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 가면은 교육하는 사람들이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워터 쪽인데, 그 사람들은 IT도 교육해야 되고 뭐 에너지도 교육해야 되고 바이오텍도 교육해야 되니까 교육 매터리얼 자체가 엄청 제너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제너럴 하단 말은, 그 제너럴 한 건 기본적으로 알고 내 사업 스페시픽하게 이제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뭐 전혀 스타트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그냥 마음만 먹었다, 그리고 할 거다 6개월 안에, 그러면 일단 교육 프로그램 빨리 찾아서 어쨌든 간에 거기서 한번 한 사이클 돌아보고, 근데 또 너무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가면은 전부 다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많은 거를 들어가는 건 추천하지 않고, 이제 그런 거 하고 또 컴페티션 나가서 결국 경쟁하는 거니까, 그 경쟁하면은 저 사람들 저렇구나 그러면서 피드백 스스로도 받고, 이제 그 어드바이서들한테 이제 받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6개월이면은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스스로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PhD 출신들이 범하는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뭐 더 이제 저희가 알아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조현님이 굉장히 잘하신 건데, 스스로 이제 찾아가서 뭘 해야 되는지 발견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엔지니어들이 참 교육을 트레이닝을 잘 받는 거거든요. PhD를 하면서 받는 게 프로블럼 솔빙 스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워요. 분야가 어떤 분야든 결국 안 가본 길을 가려고 하니 기존에 가봤던 길들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디파인하고 찾아 나서고, 이런 적적인 프로블럼 솔빙 스킬들을 배우는데, 이거를 사업가가 됐을 때 앙트레프너로서 잘 연결을 잘 못 짓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엔지니어는 우리가 프로블럼 솔빙 스킬을 개발시켜서 엔지니어로 트레이닝 받는 거잖아요. 테크니컬한 프로블럼을 찾는 법을 이제 배운 거예요. 똑같은 프로블럼 솔빙 스킬을 비즈니스에 적용시키면 그게 앙트레프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사업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잘 하실 것 같은데, 여전히 그냥 엔지니어로서 남아있는 거죠. 기술만 눈에 들어오고, 기술만 중요하게 보이고, 고객이나 상품에 대해서 이제 집중이 떨어지시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사업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사업이잖아요. 기술 개발이 아니라. 약간 같은 맥락이긴 한데 보통 innovation, research 그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게 아카데미아에서 말하는 innovation과 스타트업에서 말하는 innovation 그리고 또 빅 컴퍼니에서 말하는 innovation의 definition이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그게 아카데미아에서는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걸 찾고 스타트업에서는 그 찾은 걸 제품화시키고 또 빅 컴퍼니에서는 또 그런 기술들을 찾아서 약간 마지널하게 임프루브하고 그 마지널한 게 또 엄청나게 크니까 빅 컴퍼니에서. 근데 제가 스스로 겪은 게 저는 이제 리서치에 대한 디피니션을 계속 창업을 하고 나서도 마치 PhD처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제품 개발을 하는데 제가 만들어야 될 건 이제 프로덕트인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뭔가 팩터를 받고 새롭게 디자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아, 저렇게 되면 한 뭐 10%, 20% 임프루브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한 달, 두 달 더 걸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타임 컨슈밍을 조금 했습니다. 근데 타임 컨슈밍 하고 이제 데드라인 가까워져 오는 거 보니까 아, 내가 지금 그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만. 정유야, 그만해. 너는 지금 프로덕트 만들어야 되는 거야. 논문 쓰거나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다 끊어버리고 지금은 새로운 거 정말 하고 싶지만 다 푸시백 하고 무조건 제품 만드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네, 딱 좋은 사례네요. 제가 생각했던 이제 전형적인 그 박사과정 그 창업자들이 겪는 어려움. 네. 그리고 정말 핵심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핵심이 기술이 아닌 사업에 포커스가 돼야 된다. 네, 사업은 어렵게 또 사업을 너무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 박사과정 하시고 엔지니어로 트레이닝을 받으시면 오히려 더 쉽게 생각하시라. 사업은 결국 그 엔지니어처럼 생각해 보면 인풋이 돈이고 아웃풋이 이제 아웃풋도 돈이잖아요. 근데 고객한테 받는 돈, 내가 투자하는 돈, 그렇게 해서 회사 안에 남는 돈. 그 남는 돈이 남으면은 사업이 잘 되는 거고 남는 돈이 많으면 사업을 엄청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스타트업은 이제 초기에는 남는 게 없잖아요. 하지만 남는 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심플하게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고객이 나한테 돈을 내고 뭔가를 사가려면 솔루션이든 제품이든 난 뭘 해야 될까? 그러면 고객한테 맞춰서 제품을 개발하는 거죠. 네. 그리고 고객이 얼마만큼 내고 내 솔루션을 사줄지 파악을 빨리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고객들과 만나면서 어떤 게 필요하신지, 이런 게 되면 사실 건지, 사면 얼마에 사실 건지, 그게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 사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을 시키시는지. 네. 요게 다 그냥 흔히 말하는 세일즈,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의 과정이에요. 총 과정. 근데 아주 간단하게 시작하면은 결국 다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남기는 사업이 비즈니스 모델이 되려면 고객을 만족해야 되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서비스가 나와야 되고 돈을 남길 수 있는 서비스여야 되고 아니면 제품이어야 되고. 네. 그래서 그 세일즈에 대해서 조금 그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술 하시거나 제품 쪽 하신 분들은. 근데 그 제로 투 원이라는 책 보셨죠? 네. 저는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엔지니어 얘네들은 왜 세일즈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챕터 2에서 해요. 그거를 보는 순간 정말 딱 때려 맞은 것처럼 아 맞네 나도 엔지니어였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세일즈에 대해서 포커싱 하시면서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가로서 재정립을 하시고 본인을 그 재정립된 모델에 따라서 그 내가 무엇을 풀어야 되는지 내가 솔빙 해야 될 프로블럼이 뭔지를 찾아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